그날 밤의 공기는 아직도 내 목 뒤에 남아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차갑고 눅눅한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고 그 냄새는 단순한 먼지나 물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방치된 공간이 사람에게 남기는 기억 같은 것이었다. 나는 용인에 있는 그 놀이공원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29살, 특별할 것 없는 나이였고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다. 낮에는 사람들이 웃고 소리 지르며 지나가는 곳이었지만 밤 12시가 넘어가면 놀이공원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조명이 꺼진 놀이기구들은 거대한 철제 골격만 남아서 있었고 낮에 들리던 음악 대신 바람이 구조물 사이를 긁는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다. 야간 근무는 혼자였다. 정확히 말하면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구역이 나뉘어 있었고 서로 얼굴을 볼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주로 퍼레이드가 지나가던 중앙광장과 오래된 실내 놀이시설 쪽을 맡았다. 그 실내 시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운영을 거의 하지 않는 곳이었고 낮에도 손님이 드물었다. 회사에서는 사고 방지 차원에서 청결 유지라고 설명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곳은 버려진 공간에 가까웠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다. 청소라는 일은 늘 반복적이고 반복은 생각을 무디게 만든다.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손때가 묻은 현관을 닦는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머릿속은 딴 데로 흘러간다. 그날도 그랬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실내 놀이 시설 쪽으로 들어갈 때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웠다는 것뿐이었다. 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밀려왔다. 오래된 카펫과 금속 그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곰팡이 냄새.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형광등 몇 개는 깜빡이며 불안정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낮게 숨을 고르는 것처럼 들려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늘 보던 풍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피곤해서 그래.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고 수면 리듬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다. 이상한 감각을 느끼는 게 처음도 아니었다. 문제는 소리였다. 처음 들은 건 발소리처럼 들리는 마찰음이었다. 딱딱한 구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끌리는 듯한 일정하지 않은 리듬이었다. 나는 같은 구역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있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중앙 쪽인데 혹시 안쪽 들어오신 분 있나요? 잡음만 돌아왔다. 무전기 특유의 치지직 하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가 사라지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가 크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바닥을 쓸던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다. 발소리라기보다는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것이 바닥에 닿았다 떨어지는 소리에 가까웠다. 규칙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신경을 거슬렀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다. 쥐나 고양이 같은 동물일 수도 있었다. 실제로 놀이공원에는 야생동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동물치고는 너무 느렸고 무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향이 문제였다. 소리는 분명히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나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괜히 무기로 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안쪽 통로를 향해 걸어갔다. 통로는 예전에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곳이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캐릭터 그림들이 남아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들. 하지만 조명이 반쯤 꺼진 상태에선 그 표정들이 묘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그때 냄새가 바뀌었다. 곰팡이 냄새나 먼지 냄새가 아니라 땀과 쇠 냄새가 섞인 듯한 사람에게서 인공적으로 나는 냄새였다. 오래 씻지 않은 작업복에서 날 법한 냄새.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이건 동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설명 없이도 확실하게 들었다. 거기 누구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벽과 천장이 소리를 반사했고 그 울림이 몇 초 동안 남아 나를 다시 압박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닥을 긁는 소리가 멈췄다.
그 정지가 오히려 더 무서웠다. 무언가가 나를 인식하고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는 느낌.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 정말 사람이면 길을 잃은 취객이나 몰래 들어온 노숙자일 수도 있었다. 그럴 경우 함부로 도망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붙이려 애썼다. 그래야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통로 끝에서 형체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그림자였다. 조명이 완전히 닿지 않는 구간에서 어둠이 어둠 속에서 분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키는 나보다 조금 작아 보였고 몸을 곧게 세우지 못한 채 구부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걸음걸이는 이상했다. 한쪽 다리를 거의 끌다시피 했고 그래서 그 마찰음이 났다는 걸 그제야 이해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직원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자동처럼 튀어나온 말이었다. 회사에서 교육받을 때 외우다시피 했던 문장. 하지만 그 말이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형광등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며 완전히 꺼졌다. 어둠이 더 짙어졌고 나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다만 눈 쪽에서 반사되는 빛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사람의 눈이 어둠 속에서 그렇게 빛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귀 안쪽이 울리고 손바닥에는 땀이 차서 빗자루 손잡이가 미끄러웠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인지 피로가 만든 착각인지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 혹은 그거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나를 향해 분명히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 한 걸음이 그렇게 짧았는데도 공간 전체가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발 뒤꿈치가 바닥에 놓인 물자국을 밟는 바람에 미끄러질 뻔했다. 그 소리, 신발 밑창이 젖은 타일을 문지르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마치 여기 있다고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는 것 같았다. 그 형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대신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살피거나 경계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처럼 보였다. 그제야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면 정말 사람인데 이 시간에 이곳에서 저런 상태로 있는 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일 뿐일까? 여기 일반인 출입 안 됩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끝이 갈라졌다. 상대가 반응을 보이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상황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침묵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주 미세한 소리였다. 숨소리였다. 분명히 들숨과 날숨이 구분되는 사람의 호흡. 다만 문제는 그 리듬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유난히 오래 걸렸고 내쉴 때는 마치 무언가 걸린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제야 냄새의 정체를 조금 이해했다. 오래된 땀 냄새, 쇠 냄새, 그리고 희미한 약품 냄새. 병원이나 공사 현장에서 맡아본 적 있는 냄새와 비슷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몇 주 전 휴게실에서 다른 야간 근무자들과 커피를 마시다가 들은 이야기였다. 이 실내 시설이 완전히 문을 닫기 전 여기서 작은 사고가 몇 번 있었다는 얘기. 크게 뉴스에 나올 정도는 아니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소문이 돌았다. 다친 사람이 있었고 그 이후로 공간을 거의 쓰지 않게 됐다는 정도. 그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다. 놀이공원에서 사고야 흔한 일이니까 지금 와서야 그 기억이 불편하게 맞물렸다. 형체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한 걸음이 아니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 손을 봤다. 바닥에 닿아 있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이.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꺾인 각도로 바닥을 짚고 있었고 그 상태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었다. 누군가 다리를 다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의 움직임과도 달랐다. 두려움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이건 위험하다는 명확한 신호. 심장이 빨라졌고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머리는 차분해지려고 애썼다. 패닉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내 안에서 반복됐다. 제가 관리팀 부를게요. 사실이 아니었다. 무전기는 여전히 잡음만 뱉고 있었고 이 안쪽에서는 휴대전화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침묵에 내가 잠식될 것 같았다. 말은 나 자신을 붙잡는 도구였다. 그 형체는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위로, 그리고 아주 짧게 소리를 냈다. 단어는 아니었다. 의미를 가진 언어도 아니었다. 그냥 목구멍 어딘가에서 새어나온 낮은 음성, 마치 말을 하려다 포기한 사람의 소리 같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동물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길을 잃은 사람도 아니다. 공황이 밀려왔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느낌. 시야 가장자리가 어두워졌다. 나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유지할 수 없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뒤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통로를 빠져나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평소에는 몇 초면 지나가는 거리였는데 그날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발소리가 내 뒤에서 울렸다. 정확히는 끌리는 소리와 바닥을 치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 순간 다리가 굳어버릴 것 같았다. 문을 밀치듯 열고 나왔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실외였다. 놀이공원 중앙 광장 쪽 조명이 멀리서 보였다. 나는 그 빛을 향해 거의 비틀거리듯 달렸다. 폐가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고 다리는 제멋대로였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한참을 달려서야 나는 경비 초소 근처에서 멈췄다.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실내 시설 쪽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문은 닫힌 채였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비원은 내 상태를 보고 바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엉켰다. 누군가 있었다는 것, 이상한 자세로 움직였다는 것, 소리를 냈다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말은 스스로 들어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경비원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같이 확인해 보자고 했다. 우리는 둘이서 다시 그쪽으로 갔다. 이번에는 조명이 더 켜져 있었고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통로는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내가 흘린 물자국과 청소 도구가 쓰러진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 형체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비원은 아마 착각이었을 거다라고 말했다. 야간 근무를 하면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쉬운 설명이었고 받아들이기 편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내 코에는 여전히 그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귀 안쪽에는 그 숨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몇 번 더 야간 근무를 했다. 하지만 실내 놀이시설 구역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가끔 그 근처를 지나갈 때면 조명이 켜져 있어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눌린 것처럼 무겁고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지금도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사고를 당하고 도움을 청하려다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한 누군가.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지우지 못한다.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갔다면 그 형체가 정말로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아직도 놀이공원에 꺼진 조명처럼 내 안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다. 그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어둠 숨 속에서 그 통로의 공기가 다시 살아났다. 형광등이 깜빡이던 소리, 바닥을 끌던 마찰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숨소리.
마치 내 바로 옆에서 누군가 천천히 일부러 호흡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선명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구역 근무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봤다.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인력 문제로 순환 배치가 된 모양이었다. 종이를 보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다. 그날은 내가 예민했고 피곤했고 혼자였다. 경비원과 함께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 계속 이렇게 회피할 수는 없었다.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더 준비를 했다. 손전등을 새 걸로 챙겼고 무전기도 배터리를 갈았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확인만 하고 나온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도망칠 이유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야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내 놀이시설 문 앞에 섰을 때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다.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고 그 땀이 금속에 닿아 더 차갑게 느껴진 것 같았다. 문을 여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일부러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 존재를 숨기지 않겠다는 어설픈 용기였다. 안쪽은 여전히 같았다. 색이 바랜 벽, 멈춘 놀이기구, 천장에서 떨어지는 낮은 웅웅거림.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냄새였다. 지난번보다 더 짙었다. 오래된 땀 냄새와 쇠 냄새가 섞여 있었고 거기에 희미한 썩은 물 냄새까지 더해진 느낌. 공간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발걸음을 의도적으로 조절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내 발소리가 어디까지 울리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이 공간의 반응을 알고 싶었다. 손전등 불빛이 바닥과 벽을 훑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건. 통로 중간쯤 왔을 때 나는 멈췄다. 이유는 명확했다.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바닥을 끄는 소리가 아니었다. 아주 약한 규칙적인 소리. 톡톡 손톱이나 작은 물체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일정한 간격, 마치 신호 같았다.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나는 손전등을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비췄다. 통로 끝 조명이 거의 닿지 않는 구간. 그곳에 무언가 있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형체가 보였다.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 다리는 앞으로 뻗어 있었고 상체는 옆으로 기울어 있었다. 머리는 아래로 떨어진 채였다. 사람이었다. 적어도 사람의 형태였다. 나는 한 발짝 다가갔다. 그때 톡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머리가 들렸다. 얼굴이 보였다. 눈은 반쯤 떠 있었고 초점이 맞지 않았다.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 안 나가. 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이해하고 나서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 때문이었다. 감정이 없었다. 부탁도 위협도 아닌 사실을 전달하는 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말했다. 이번에는 회사 문구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아파 보이세요. 도와드릴게요. 그 사람은 고개를 아주 조금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톡 소리를 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다. 손가락이 이상하게 굽어 있었다. 관절이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번에 봤던 손등으로 바닥을 짚고 있던 그 손과 같은 손이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고, 다친 사람, 버려진 공간. 그런데 왜 여기 있었을까? 왜 아무도 몰랐을까? 왜? 지금까지. 여기서 뭐 하세요? 내가 물었다.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대답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사람은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미약한 표정. 여기 조용해. 잠깐의 침묵. 사람 없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다. 두려움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이해와 거부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경비를 부르면 될까? 관리팀을 부르면? 경찰? 머릿속에선 절차들이 떠올랐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에 이 사람이 단순한 문제나 위험 요소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조명이 다시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통로 안쪽 조명이 전부 꺼졌다. 손전등 불빛만이 남았다. 그 빛 속에서 그 사람의 눈이 다시 반사됐다. 지난번과 같은 빛.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불 끄지 마. 그 사람이 말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감정이 섞였다. 불안, 초조. 나는 손전등을 꼭 쥐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사람을 두고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나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같이 나가요. 나는 말했다. 거의 부탁이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려 했다. 그 순간 그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 그의 팔이 내 손목을 잡았다. 차가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가 아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의 모든 합리화가 무너졌다. 공황이 다시 밀려왔다. 나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힘이 생각보다 셌다. 그 사람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가지마.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몸 안쪽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공포라기보다는 방향 감각을 잃는 감각에 가까웠다. 가지마라는 말은 상황에 맞지 않았다. 내가 붙잡힌 쪽이었고 여기는 일하는 공간이 아니었고 논리적으로는 내가 선택권을 쥐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마치 내가 이곳에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목을 잡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뼈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대로 느껴질 만큼 힘이 직접적이었다. 차가운 감촉은 피부를 타고 올라와 팔 전체로 번졌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소리를 지르거나 거칠게 손을 뿌리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다. 왜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 공간에서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쪽이 지는 것 같았다. 나요. 나는 최대한 낮게 말했다.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그냥 같이 나가면 돼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공포도 있었고 경계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함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시선. 그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손에 걸린 힘이 조금 느슨해졌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천천히 손목을 빼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혹시 그가 들을까봐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손가락 자국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멍처럼 퍼지는 색이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벽을 짚고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게 분명했다. 몸이 기울어질 때마다 관절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뚝! 뚝! 정상적인 관절음이 아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돕고 싶다는 마음과 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경고가 동시에 머리에서 충돌했다. 그때 통로 안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실내시설 특유의 환기음.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분명해졌다. 발소리였다. 이번에는 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비교적 또렷한 두 발로 걷는 소리. 그리고 방향이 달랐다.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더 안쪽에서 다른 통로를 가로지르는 소리였다. 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 스친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안도도 두려움도 아닌 계산하는 얼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공간에 있는 건 우리 둘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나를 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부정은 확신이 없었다.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반응처럼 보였다. 발소리는 멈췄다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다. 규칙적인 리듬. 서두르지 않는 걸음. 내 안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이 상황은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이 사람을 두고 나가는 것이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지만 이 공간에 더 머무르는 건 위험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순간이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지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손전등을 통로 입구 쪽으로 비췄다. 빛이 길을 만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닥에 손을 짚고 몸을 끌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그때 안쪽 통로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이번에는 확실히 봤다. 벽에 비친 그림자.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다.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그런데 움직임이 이상했다. 상체는 거의 흔들리지 않는데 다리만 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걷는 법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과도하게 효율적인 움직임. 나는 숨을 삼켰다. 서두르세요. 나는 낮게 말했다. 그는 나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림자가 벽에서 사라졌다.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다. 아주 낮은 웃음소리. 목을 긁는 듯한 공기가 부족한 웃음.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차가운 감촉이 다시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우리는 거의 기어서 통로를 빠져나왔다. 문이 보였고 그 너머로 희미한 외부 조명이 보였다. 그 빛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다. 청소 아직 안 끝났네.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다.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통로 안쪽 조명이 닿지 않는 경계선에 누군가 서 있었다. 유니폼이었다. 우리 회사 로고가 희미하게 보이는 작업복.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는 너무나도 정상적이었다. 굳게 서 있었고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뭐지? 직원? 경비? 아니면 그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조명이 얼굴 일부를 비췄다. 낯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낯설어야 했는데 기억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휴게실에서 본 얼굴. 몇 달 전 야간 근무 명단에서 사라진 이름. 그의 시선이 내 옆으로 옮겨갔다. 바닥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 그 말은 확인이었다. 놀람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놀이공원에서 밤이 무서운 이유는 어둠 때문이 아니었다. 낮에 끝났어야 할 것들이 밤에도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문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숨을 죽였다. 선택해야 했다. 문을 열고 나갈지 아니면 이 모든 걸 끝까지 보게 될지.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더 주었다. 손바닥이 미끄러워져서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이 정적 속에서는 너무 크게 울렸다. 유니폼을 입은 그 남자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상황을 즐기고 있는 사람처럼 급할 것도 없다는 태도였다. 밖에 경비 있어요. 내가 말했다. 스스로를 설득하듯 거의 중얼거림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지금 나가면 다 해결돼요.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없어. 그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확인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투였다. 순찰 시간 바뀐 거 몰라?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순찰 시간. 내부 근무자만 아는 정보였다. 단순히 유니폼을 훔쳐 입은 외부인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내 머릿속에선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 계속 겹쳐졌다. 분명히 어디선가 봤다. 같이 담배를 피운 적도 있었고 새벽에 컵라면을 나눠 먹은 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이상하게도 흐릿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위에 물이 번진 것처럼.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아까부터 나를 붙잡았던 바닥을 두드리던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말문을 열었다. 형, 아직도. 그 한 단어에 유니폼을 입은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변했다. 귀찮음 혹은 피로, 오래 반복된 문제를 다시 마주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내가 쓰는 것과 같은 모델이었다.
이제 그만 나와야지. 그가 말했다. 내게 하는 말인지 바닥에 있는 그에게 하는 말인지 모호했다. 여긴 내가 있을 때 아니야. 바닥에 있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 남아야 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분명했다. 안 그러면 또 생긴다. 무엇이?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불길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고, 사라진 직원, 버려진 공간, 야간 근무. 그리고 나. 왜 하필 내가 이 구역이었는지, 왜 하필 그날이었는지. 유니폼을 입은 남자는 나를 흘끗 보았다. 그 시선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내가 변수가 될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눈빛. 나는 그 시선을 느끼는 순간 결심이 굳어졌다.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면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누군가 또 이 구역을 맡고 또 밤을 보내고 또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다. 여기서 뭐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선택을 바꾼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원래는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인데, 그가 말했다. 이미 봐버렸으니까.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실내 시설이 완전히 닫히기 전 사고가 하나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것.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다는 것. 밤이 깊어질수록 이 공간에서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봤다는 이야기. 대부분은 피로 때문이라고 넘겼지만 몇몇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그중 하나가 사고를 당했다. 제가 그중 하나야. 그가 바닥에 있는 그를 가리켰다. 살아있는데 완전히는 아니지.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정의에 가까웠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서 여기 가둬둔 거예요? 가둔 게 아니라 남겨둔 거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밖으로 나가면 더 위험해져. 여긴 잡아먹거든. 그 순간 공간이 미세하게 울렸다. 바람도 기계 소리도 아닌 진동. 바닥을 통해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낮은 떨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이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가 이곳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을 끌어당기고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바닥에 있던 그는 나를 올려다봤다. 눈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간절함. 나가면 또 생겨. 그는 반복했다. 대신 있어주면 끝나. 대신. 그 단어가 무겁게 떨어졌다. 유니폼을 입은 남자의 시선이 다시 내게로 왔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다. 기대와 안도, 그리고 아주 얕은 죄책감. 이미 누군가를 대신 세워본 사람의 눈빛이었다.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오늘 밤만 버티면 얘는 놓아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남게 되는 거고. 공황이 다시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도망칠 수 있을까? 문은 바로 뒤에 있었다. 지금 달리면 이 두 사람을 지나쳐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면 다음은 누구일까? 아무것도 모른 채 이 구역에 배정될 사람. 몇 주 전의 나처럼. 나는 바닥을 두드리던 그 손을 떠올렸다. 관절이 어긋난 손가락, 차가운 체온,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눈빛, 그리고 휴게실에서 사라진 이름들을. 하나둘씩 아무도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던 사람들. 방법은? 내가 물었다. 어떻게 버티는데요? 유니폼을 입은 남자는 아주 작게 웃었다.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웃음이었다. 청소를 계속하면 돼. 그는 말했다. 밤이 끝날 때까지 여기가 네 구역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곳에서는 가장 무서운 진실이었다. 나는 문 손잡이에서 손을 뗐다. 금속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어둠 쪽을 바라봤다. 그 순간 조명이 다시 켜졌다. 깜빡임 없이 부드럽게. 놀이기구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공간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나의 선택을 환영하는 듯이. 그날 밤 나는 청소를 했다.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었다. 바닥을 쓸 때마다 이곳에 남은 흔적들을 느꼈다. 소리, 냄새, 온기.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새벽 무렵
바닥에 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더 이상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았다. 해가 뜨기 전 유니폼을 입은 남자는 말없이 나를 지나 나갔다. 문은 열려 있었고 밖에는 새벽 공기가 있었다. 나는 나갈 수 있었다. 선택은 지켜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놀이공원을 그만뒀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다. 아무도 자세히 묻지 않았다. 다만 가끔 용인 쪽을 지날 때면 그 놀이공원에 불 꺼진 실내 시설이 떠오른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 안이 비어있지 않다는 확신이 든다. 아직도 그곳에는 구역이 있다. 누군가의 선택으로 유지되는 밤의 자리. 그리고 나는 안다. 그날 이후로 야간 근무 명단에서 더 이상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